대통령이 해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대통령이 그렇다는데. 이래 가지고 미국과 한국은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는데 거기에는 교회도 한꺼번에 커플링이 돼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두 번째, 한국 교회는 맨 처음에는 3.1운동 때는 한 1% 내지 2% 정도였다고 대충 칩니다. 개신교를 3% 잡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해방될 때 진짜 3% 5% 선이었어요. 그런데 미 군정을 거치고 박정희 유신 정권으로 가면서 바로 10몇 %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로 가면서 20%를 넘기고 1990년쯤에 와서 25%까지 이제 가는 거죠. 1% 정도에서 25%까지 그냥 달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대한민국은 두 개의 세력이 싸웠습니다. 맨 처음에는 중부 지역에서. 하나는 노스웨스트, 서북 세력,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수도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기호 세력, 그 다음에 영남 세력, 호남 세력, 이렇게 해서 크게는 4개의 세력이 싸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호남 세력, 영남 세력이 셌지만 근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평양 세력하고 이제 서울 세력, 기호 세력이 이제 비등비등하죠. 근데 사실은 평양은 항상 서울 수도권 세력에 의해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평양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진취적이고 추진력도 좋은데 항상 따돌림을 당해. 왜냐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 사람들의 불만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새로운 문물은 평양 쪽으로 들어옵니다. 중국 대륙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 근대 문명에 대해서 더 먼저 받아들이고 더 똑똑하고 더 진취적인데 항상 차별을 받아요. 기독교도 평양 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서북 세력, 서북파, 서북 청년단,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만, 근데 그 세력이 김일성 공산 집단에 의해서 뒤통수를 얻어맞고 남쪽으로 쫓겨내려온단 말이죠. 쫓겨내려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북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세력은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것보다는 반공 쪽에 더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공산 집단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쫓겨왔으니까. 그래서 남쪽에서 서북 세력이라고 하는 피난 내려온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반공주의가 강하게 결속 역할을 하면서 문제를 키워나가죠. 문제를 키웠다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평양 세력과 서울 세력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겨루게 됩니다. 겨루게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기독교 정치 정당을 제일 먼저 만든 분은 한경직 목사입니다. 평양에서 기독교 사회당 쪽을, 기독교 사회당 비슷한 세력을 구축하다가 김일성에게 이제 공격을 당해가지고 남쪽으로 피신을 내려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 정당에서 기독교의 시작은 북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도 계속 정당 운동을 하는데 중간에 맥이 끊깁니다. 맥이 끊기고 이제 뭐 교회를 만드셨으니까 교회에 더 힘을 쓰시고, 또 교회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떠나고 미군들이 들어와서 사령부를 구축하고 일단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좀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23년생이시거든요. 1923년생인데 한글 쓰거나 한국말 하면, 조선말을 하면은 담임선생한테 혼나거나 야단 맞고 엉덩이 두들겨 맞고, 한글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일본어는 소학교에서 계속 배웠고, 그래가지고 해방이 되니까 일본말도 서툰데 한국말도 서툰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그것 좀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랬더니 6.25 전쟁이 뻥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군사 독재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1945년 해방되고 미 군정이 들어서고 보니까 미 군정 입장에서는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가 돼갖고 자기네들하고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통해. 글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 영어, 한글로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친일파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친일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부를 수밖에 없는 세력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선교사들한테 영어도 좀 배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래도 기독량도 많이 했어. 이렇게 돼갖고 부르고 선교사를 통해서 또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전부 다 긁어 모으는 거죠. 인구의 한 3%, 5%밖에 안 되는 거지만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국가의 행정을 맡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전쟁이 이제 터져가지고 전쟁 이후에 완전히 한국 사회는 굶주림의 사회인데 미국에서 밀가루도 오고 버터도 오고 마가린도 오고 옥수수도 오고 콩도 오는데 이거를 전국에 나눠줘야 되는데 전국에 나눠줄 수 있는 조직은 이게 행정관청은 아직 자리도 못 잡았고, 그러나 교회는 분명해요. 믿을만하고 그나마도 양심적이고 믿을만하고 전국 곳곳에 없는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배분을 한단 말이죠. 또 하나, 일본 사람들이 들고 튀었어야 되는데 들고 튀지 못한 게 있어요. 집, 중요한 뭐 금괴라든가 보석, 돈 같은 것만 갖고 튀었겠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적산가옥을 비롯해서 일본인들의 모든 자산들을 미국이 다 가져가봤자 뭐 미국이 갖고 들고 나가겠어요? 누구한테 주지? 했는데 그 주는 것의 상당 부분을 교회한테 맡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명동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일본의 천리교 본부가 쓰던 건물입니다. 그 터입니다. 넘겨받는다든가 이러면서 교회가 갑자기 이제 커지기 시작하죠. 막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확 커지고, 그 커진 교회는 그래도 미국에서 이런저런 원조 물자도 많이 들어와서 거기가 분배처니까 거기 가면 좀 넉넉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가고, 그 몰려간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를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쫙 키워가지고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커집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산업화를 시작합니다. 산업화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장을 짓는 거죠. 공장을 짓는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때 일터로 잘 공장으로 못 갈 때니까 젊은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가서 못 돌아왔단 말이죠. 아니면 다쳤거나. 노동력이 필요한데 서울 수도권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농촌에서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을 빨아들여 가지고 공장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게 산업화, 근대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노동자가 되어서 서울로 왔는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다 교회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엄청나게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름대로 신자유주의나 세계화 때문에 상실감에 빠졌던 노동자나 농민들은 교회로 와서 거기서 어떤 세력이 굳혀지는데, 그 세력의 특징은 경제적 계급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니들 때문에 못 살게 됐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의 기독교 극우 세력은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못 살게 됐어가 아니라 불만이 있어. 무슨 불만인데? 권력을 빼앗긴 불만인 거죠. 권력을 빼앗긴 불만. 그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미국의 나름대로 어떤 미국 교회로 몰려든 사람들과 한국 교회로 몰려든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한국 교회로 몰려든 사람들은 한국 교회와 함께 자기들의 신분을 높여가고 계급을 높여가고 지위를 높여가고 재산도 늘려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이게 안 먹혀. 안 먹히는 걸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민주화 이후에 진보적인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뭔가 그동안 누려왔던 체제를 자꾸 바꾼단 말이죠. 뒤집어 바꿔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한 게 언론들이죠.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은 언론사 간부들을 갖다 재산 공개하라고 그러더니, 김대중 대통령은 갑자기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은 갑자기 언론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15개, 18개 언론사만 똘똘 뭉쳐갖고 기자단을 만들어가지고 특권을 누리지 말고 모든 새로운 인터넷 신문을 포함해서
기자들한테 다 공개하고 공유해라. 그리고 국가 예산 살금살금 빼내먹고 공무원들하고 결탁하지 마라. 이걸 감독 감시하겠다라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언론들이 언론 자유에 대못질을 하냐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던 거죠. 결국은 언론과 교회가 똑같아요. 2002년, 2003년에 김대중 대통령 이제 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이름들입니다.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피지수첩, 이 프로그램들이 누구를 공격했냐면 전부 다 개신교 대형 보수교회들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민주화가 되고 언론 자유가 커지니까 언론의 취재에 성역이라는 게 없어요. 성역이 없어서 다 취재하다 보니까 그동안 기득권을 누리면서 특혜를 받아온 놈들을 하나씩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재벌, 그 다음에 정치, 고위층. 이렇게 보니까 교회도 있어요. 세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엄청난 건물들을 짓고, 거의 교회를 하나 잡으면 은행이 갑자기 돈을 벌 정도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는 다 헌금 처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교회를 기득권의 한 부분으로 보고 계속 공격하더라. 언론이 보니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언론을 네 편 내 편 이렇게 해서 봐주는 것도 없이 언론을 민주화돼야 돼, 언론은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양심적으로 기사를 써야 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언론을 못 살게 굴더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로 묶여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묶여나가면서 대한민국의 특징은, 약간 좀 애매한 김영삼 대통령은 좀 빼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10년, 박근혜 이명박 10년, 다시 문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겪으면서 진보 진영은 세상이 빨리 개혁돼야 되는데 정말 답답하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수 진영은 그동안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거치면서까지 쭉 흘러온 그 수십 년의 자기들이 나름대로 익숙해져 온, 그리고 자기들한테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제도가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겠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빼앗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상실감은 미국의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이, 또는 어떤 근본주의자라고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만, 미국의 보수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과 대한민국의 근본주의자들이, 개신교 보수 근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경제 쪽에도 관심이 있고 하나는 정치 쪽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드디어 이걸 기독교 정치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야, 우리가 정당도 만들어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도 되고, 기독교인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보냈는데 뭐 민주당 소속이고 뭐 한나라당 소속이니까 잘 안 되더라. 그냥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서 그냥 우리 이름으로, 기독당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만들고, 이러면 더 일이 쉽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성들의 힘을 모으자. 여성들이 인구의 절반인데 여성들의 힘을 모으면 얼마나 세지겠냐. 특히 기독교 인구가 25%니까 대한민국의 8분의 1은 기독교 여성인데 얼마나 세지겠냐. 그리고 여성 결사대를 만듭니다. 그 이름이 그 유명한 엄마부대. 주옥순 감리교 권사님이 이제 대빵을 하신. 그 다음에 이제 시대는 신문의 시대가 아니다. 온라인 시대가 열려갖고 엄청나게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 근데 댓글 활동을 하는 온라인의 개신교는 너무 약하다. 개신교 온라인 댓글 부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인터넷에서의 개신교 부흥. 이게 이제 인터넷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안땡땡 목사님이 이끌시던 기독교 댓글 부대. 나중에 그게 국정원 댓글 부대랑 연결되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신정국가, 이승만 대통령 때 또는 미 군정 때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핵심 권력을 꽉 쥐고서 흔들던 그 시절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라고 하는 기독교 신정론과 기독교 입국론이
스멀스멀 막 열정으로 피어오르던 게 바로 이명박 정부 초기인 거죠. 그걸 우리는 뉴 라이트하고 묶어갖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뉴 라이트 전국 의회 의장도 목사님이 맡았죠. 김진홍 목사. 그래서 개신교의 신정 국가론과 개신교의 나름대로 어떤 정치 행동주의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하고 만나고 거대한 뉴 라이트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휙 뒤바뀌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때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건 그럼 누구한테 맡길까라고 했다가 이제 기독교 원로들께서 누구를 시키지라고 했을 때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전광훈, 장경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당 운동에 나갑니다. 그래서 맨날 0. 몇 퍼센트, 1. 몇 퍼센트밖에 안 되다. 그때 2.7%까지 확 올라갑니다. 기독교 우파 정당이. 전광훈 씨가 그때는 거의 뭐 국회 들어갈 뻔했죠. 3%를 넘겨야 되는데 3%는 결국 못 넘겼습니다만, 그랬는데 전광훈 씨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저 어디서 이상한 망나니 같은 녀석이 와갖고 맨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영 뭐 저 친구랑 같이 했다가는 개신교가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다라고 해서 개신교의 원로 목사들이 발을 뺍니다. 제일 먼저 발을 뺀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등등등등이 발을 쫙 빼기 시작합니다. 전광훈은 이제 외톨이가 되죠. 그래도 끝까지 버텨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금난교회의 김홍도 목사라든가, 뭐 이분의 주장은 항상 뭐 노무현은 간첩이라든가 뭐 이런 거였죠. 김대중 빨갱이 뭐 이런 거. 뭐 이 양반은 완전히 극우였기 때문에, 그래갖고 전광훈은 그 양반을 믿고 어느 정도 버티다가 이 양반이 세상을 떠납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데가 별로 없죠. 그래가지고 전광훈은 이게 그때가 이제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기독교 보수 진영이 정치 행동주의를 강화하면서 기독교 정당, 엄마 부대, 인터넷 운동 같은 걸 막 시작하고 할 때,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부가 끝납니다. 이 신자유주의와 뉴라이트는 이명박 친이 세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래갖고 이제 다들 슬그머니 기운이 빠져서 주저앉았는데 전광훈 씨만 그럼 뭐 박근혜로 가면 되지 뭐 하면서 이제 박근혜 씨 쪽으로 이제 슬쩍 가죠. 가봤자 별 볼 일 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광훈은 박근혜 구하기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우파 정당으로서의 어떤 입장을 확실하게 내보이고 극우 정당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전광훈, 장경동은 기독교 정당에서 우파 정당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전광훈 씨가 만들던 정당에 항상 앞에 기독자가 붙었는데 그때부터 기독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애국당인지 통일당인지 뭐 자유통일당인지 문제 이렇게. 그러면서 전광훈은 이제 극우 세력으로 확 돌아서는데, 목사님들은 완전히 전광훈하고 이제 결별하기 시작하죠. 그 대신 목사님들이 전광훈을 다 떠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광훈하고 붙어버립니다. 이름을 대볼까요? 황교안, 김문수. 왜냐하면 전광훈 씨가 극우 정당으로 해서 전체 목사님들이 막 밀어주니까 교인들이 그리로 많이 갔는데, 목사님들은 빠졌는데 교인들은 아직 거기에 남아 있으니까, 와, 저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표로 삼으면 되는데 라고 해서 김문수, 황교안 등등의 사람들이 우르르 가고, 그 양반들이 가니까 뭐 그 밑에 나경원, 김무성 뭐 할 거 없이 다들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광훈 씨의 세력이, 목사님들은 다 떠나버렸지만 교인들 입장에서는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광훈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요걸 또 목에다가 빨대를 꽂아갖고 피를 빨아먹어야 되니까 자유마을도 만들어야 되고 자유일보도 만들어서 아들, 딸이 운영하면서 거기서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국민연금을 만들 테니까 돈 내라고 그러고 뭐 등등등등 7가지, 8가지를 쫙 제시하면서 빨리빨리 돈들 내라고 계속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보수 개신교 입장에서
정치 행동주의를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광훈하고는 이별했지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해야 될 일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자산의 문제. 교회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안전하게 보장돼야 되는데 이게 위태위태한 거죠. 그 다음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다른 세력의 압박 문제, 예를 들면 무슬림, 이슬람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내부 질서의 확립,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반공주의가 자꾸 약화되는 문제. 이게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입니다. 북방 외교를 펼치면서 북쪽에 있는 공산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보자, 그쪽에 가서 한번 우리의 활로를 개척해보자라고 한 게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당연히 김일성도 만나고,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반공을 앞세워야 되는데, 이거 유튜브가 있으니까 신경이 쓰여요 자꾸. 실제로 미국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공산주의를 대항해서 싸우는 기독교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망하냐면, 첫 번째 키신저, 기억나시죠? 예. 핑퐁 외교하면서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 이런 인간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권 국가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거기서 수많은 종교 탄압이 이루어진다고 해야 헌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공산권 헌금, 공산권 선교 헌금이, 공산권이 활짝 열리고 마음대로 드나들고 친하게 지내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많은 단체들이 재정난으로. 한국에서도 1988년부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87년에 민주화되고 갑자기 남북 화해, 남북 평화 통일 선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모든 단체들이 북한하고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MOU 체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헌금들이 줄기 시작하는 거죠. 보수교회는 이 문제도 뭔가 해결을 좀 해야 돼. 반공이 우리의 살 길인데. 그래가지고 보수 개신교라고 하지만 입장이 다 다릅니다. 입장이, 여러분 실례를 들어야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를 거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일 재산들을 국고로 환수해야 돼버립니다. 친일파들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국고로 환수하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지주들의 재산도 어느 정도는 다 국고로 헌납시켜가지고 나라를 갖다 부강하게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한 가지 예외를 둡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를 만들면 빼주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좋은 일이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에서 만든 사학재단이 한 250개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재산을 헌납하든지 뭔가 이게 체면상 내놓아야 되든지, 아니면 친일 재산으로 딱 찍혀가지고 내놓아야 되든지, 뭔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를 만들면 봐준다니까 학교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사학재단들이 우르르 생깁니다. 카톨릭에서도 생기고 개신교에서 생기고 하는데, 카톨릭은 하나의 카톨릭 교회 내에 묶이니까 그 문제가 아닌데, 개신교는 다 사적인 사학재단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의 저 이천동에 있는 땡교회, 땡땡땡 교회를 보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정 문제, 사립학교법 개정. 왜냐하면 거기서 저쪽에 있는 포항의 한 땡땡대라든가 등등등 많은 대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많은 대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의 제일 민감한 부분이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학재단, 그 다음에 신앙심으로 불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슬림의 압박을 물리치는 문제,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도덕심을 불지르는 거는 성소수자 문제. 다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광화문에다 몰아넣고 여의도에다 몰아넣고 한 게 이번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입은 보수 진영의 타격이 너무 컸는데,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러면
보수는 다시 집권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 목표에 교회도 보수 정치권도 보수 언론도 이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나선 겁니다. 미디어 입장에서는 조선일보건 중앙일보건 동아일보건 개신교 기사를 절대 써주지 않습니다. 개신교 기사를 조선, 중앙, 동아가 쓸 때는 뭐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신문도. 첫째, 목사님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때. 목사님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때. 나머지 뭐 무슨 끔찍한 이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목사님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을 때. 교회가 내분이 일어가지고 피 터지게 서로 싸웠을 때나 재산 분쟁이 커졌을 때. 그 다음에 교회가 스님들을 만나서 친하게 지낼 때. 저게 웬일이래 하면서 써주는 거. 그 다음에 교회가 스님들을 공격했을 때 또는 신부님들을 공격했을 때 그렇지 잘한다 저랬어 늘 하면서 또 써주고 요거 외에는 안 써줍니다. 절대 안 써줍니다. 여러분 7대 종단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써줍니다. 싸웁니다도 써줍니다. 나머지는 절대 안 써주는데 이번에는 전광훈이 한마디만 하면 전광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써주는 것은 목표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상실감, 정치적으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았는데 이해관계가 같은 개신교에서 엄청난 동원력과 조직력과 열정을 보여주니까 이걸 살려서 빨리 우리가 갖다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보수 언론, 보수 정치권이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떠났는데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전부 다 전광훈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전광훈을 도왔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의 정치 행동주의는 그렇다고 그럼 정치권하고 전광훈한테 맡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소년보라는 스카웃입니다. 소년보라는 인물을 코로나19 때 보니까 정부하고 싸우는데 잘 싸우더라. 그러면서 소년부를 스카웃해서 전체적으로 소년부에게 목사님들이 이제 힘을 실어주죠. 그래서 부산이면 남쪽 끝인데 있던 소년보가 서울로 올라와서 여의도파의 수장이 되고 전국을 돌면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여는 겁니다. 세이브 코리아가 소년보가 주최했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계보도를 보면 각 대학에 있던 추루스 포럼이라고 하는 나중에 추루스 코리아가 됩니다만 젊은 대학교 내의 기독교 동아리 모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획력을 이제 제공하고 조직력은 전국에 퍼져 있는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 이걸 지기총이라고 합니다.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 다 있습니다. 과천이면 과천, 광주면 광주, 부산이면 부산 이게 조직을 동원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버스 태워서 보내고 광주에서 열렸을 때 모 교회의 버스가 몇 대가 세인 것만 30몇 대라고 하던가요? 한 교회에서 보내준 게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과 인력과 자금을 갖다가 소년부 쪽으로 확 몰아주면서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면서 소년부는 전국을 돌면서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집회를 강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루하실 테니까 화면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아니요. 자, 볼까요? 이게 기독교의 개신교의 제일 약점이 뭐냐 하면 날마다 헛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헛다리냐고 하면 일본 조선 총독부, 일본 놈들의 조선 총독부가 니들 저기 남산에 와서 서울 남산에 와서 신사참배해. 그리고 이름 전부 다 일본 이름으로 바꿔. 라고 하면 안 바꾸면 되지. 그걸 또 바꿔요. 바꾸자고 또 결의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어요.
정유재란 때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다시 1900년대 되면서 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쓱 미국, 영국을 물리치고 쓱 지배력을 강화하더니 중국을 밀어내고 러시아를 밀어냈어요. 그러더니 결국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고 청나라하고도 전쟁을 했어요. 둘 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다시 중국하고 만주전쟁을 또 일으켜갖고 또 이겼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하고 전쟁을 하더니 진주만을 폭격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몇 년을 지배할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한 500년을 하겠다 싶은 거죠. 다 이겼잖아요. 미국, 영국은 이미 절로 물러났고 청나라, 그다음에 러일 전쟁 이겼고 중일 전쟁 다시 이겼고 미국 폭격했고 이렇게 되면 야, 이건 대한민국이 독립될 리는 없다. 적어도 500년 내에는 안 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항복하면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거예요. 죽어도 못 한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죽어도 못 산다고 한 사람들이 해방되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꾼 놈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는 못할지언정 어깨 힘을 빡 주면서 그래 감옥에서 좀 굶었겠지, 많이들 먹고 좀 힘 좀 보태고 자 우리는 아무튼 대한민국 교회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권력을 유지해 갈게 라고 하니까 회개부터 해, 회개 못해, 이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핏대 나서 감옥에서 나온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분들이 갈 데를 찾다 보니까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장로교, 감리교가 장악하고 있는데 좀 빈 구석이 있는데 그게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 가서 고려파라는 걸 만듭니다. 고려파를 만들어서 자기네 고려파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니까 신학대학도 만듭니다. 그게 고려신학대학에서 지금의 고신대학입니다. 이게 첫 번째 헛다리. 그 다음 54년은 또 뭐냐 하면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인데 평양 사람들이 쫓겨내려왔어요. 그래서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 사람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명동에 백병원하고 영락교회 중부경찰서쯤을 기준으로 해서 명동 성당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면 함경도 사람들이 많이 피난을 내려왔고 이게 좀 다릅니다. 서쪽으로 가면은 평안도 사람들이 피난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장로교가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데 호주 장로교회는 부산으로 들어왔고 캐나다 장로교회는 함경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북장로, 남장로 이쪽은 평양하고 서울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울, 평양이 서울에서 만났고 함경 쪽에서 캐나다 장로교회가 내려왔는데 성질이 달라요. 캐나다 장로교회는 자유분방하고 조금 이렇게 힙해. 요새 말로 힙해요. 자유분방하고 힙해요. 경향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향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봐야죠. 2번입니다. 2번. 뭐 꼭 그 문제만은 아니고 여러 문제가 섞였지만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양에서 굴러온 돌이 자꾸 커지면서 발로 차낸단 말이죠. 기분 나빠. 그 다음에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보면 이 자식들이 반공정신도 좀 미약한 데다가 그리고 너무 자유분방해. 이건 정통 기독교가 아닌 건데 이 자식들이 성경에 한 글자도 틀림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성경책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다음에 탁 펼쳤더니 동쪽으로 가서 큰 일이 있으니 하니까 성경책에 동쪽으로 가려더라. 오늘은 무조건 동쪽으로만 다니는 거야. 적어도 이런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그거는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따진다거나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단군 신화에서 호랑이하고 곰이 있었는데 마늘하고 쑥만 먹고 살으라고 했다. 그러면
마누라하고 쑥만 먹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인간들은 성질이 급해갖고 채식을 못하는 것과 성질이 온순해가지고 채식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잘 버틸 수 있는 부족 사이에 경쟁이 벌어져갖고 농사 짓는 부족이 이겼다 라고 믿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으로 가서 목사님들 계실까 걱정이 됩니다만 성경으로 가면 아담과 이브가 있고 가인과 아벨이라고 그 밑에 형제들이 태어나는데 가인은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은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는데 하필이면 하나는 양이었고 고기였고 단백질이었고 하나는 풀뿌리였단 말이에요. 나무떼기 풀따기. 그러니까 누구 제사는 받아주고 누구 제사는 안 받아주고 여기서 이제 차별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농경 부족과 유목민족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유목민족 편을 들어주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나쁜 놈들인 거죠. 근데 바로 이 인간들이 그런 짓들을 한다라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호 세력, 서울 수도권에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 너무 자유분방하다고 평양 사람들한테 떠밀려가지고 깨집니다. 깨져가지고 예수교 장로회에서 깨져나가서 기독교 장로회를 만듭니다. 여기서도 자기네 정체성을 위해서 대학을 만드는데 그게 지금 저쪽에 있는 한신대학입니다. 한신대학. 그러니까 주로 저쪽 오장동 저쪽으로 가면 이제 수독 등등등 그쪽에 이제 기장 쪽이 많고 호남도 기장이 좀 많습니다. 호남도 기장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캐나다 쪽에서 함경도 캐나다로 해서 이렇게 호남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서 경부선을 타고 대구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도 안동, 영주, 풍기에 가면은 오리지널 평양냉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경부선을 타고 넘어갔고 함경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호남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X자로 엮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 갔는데 부산 지사장 할 때 부산 경남에 기독교 장로회를 세보니까 3개, 교회가 3개밖에 없어요. 광주 전남 지역에는 뭐 수백 개 되겠죠. 이렇게 완전히 지역이 나눠져 버립니다. 그 다음 미국의 메카시 선풍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의 정치적 숙적들을 공산주의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해치우던 그게 1960년대에 한국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WCC라고 하는 나름대로 세계교회협의회를 지지하면은 빨갱이, 지지하지 않으면 반공주의자 이렇게 해갖고 소동이 벌어지죠. 그래갖고 깨집니다. WCC를 지지하는 것을 통합파라고 하고 WCC를 반대하는 걸 합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동은 보수파고 통합은 진보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총신대학, 이게 장신대학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복잡합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WCC는 보수적인 단체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전 세계에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의체였는데 이게 문제는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로 갔는데 문제는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쏟아부어도 민중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다 빼앗기고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런가 이유를 봤더니 독재 정권이 뭐든지 다 장악해가지고 노예처럼 부리면서 자기들만 특권층만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들이 저럴 수가 있나 하고 봤더니 군과 경찰을 장악했죠. 군과 경찰을 장악하는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광산이나 석유 유전이나 항만 이런 거 운영하면서 나오는데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누군가 봤더니 미국인 거예요. 미국이 독재 정권들을 계속 지원한 거죠. 그래 선교사들이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선교를 하려고 하면 완전히 모래밭에 물 스미듯이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뿌려봤자 다 가진 놈들이 또 갖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안타까운 보고서가 오니까 WCC 측에서는 왜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미국이 도와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미국이 안 도와줍니다. 미국이 나쁘구만. 반미, 빨갱이인 거죠. 이렇게 돼갖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여기에서 한국의 보수 개신교가 틀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 하나였다가 깨지고 하면서 드디어 보수 진보라고 하는 큰 틀이 이제 나뉘는 거고,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아시겠지만 1948년에 기독학생회 조직표입니다. 기독학생회 하면 우습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높아시면서 한 말씀 드리면 4.19는 고등학생들이 했습니다. 아시죠?